이게 제삿날이라고 할 짓이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차례잖아요. 제사 음식 냄새가 가득한 집안에서 터진 한마디가 온 가족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늘 표면적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그 아래 숨겨진 갈등들은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고 누군가 수발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드러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함께 거동도 불편해져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고 형과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기에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들들이 돌아가며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 집이 돌아가며 한 달씩 모시기로 했습니다. 큰 집, 둘째 집, 셋째 집 순서로 순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달랐습니다. 큰형네는 맞벌이 부부였고 큰형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막내 동생네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간다며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돌봄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둘째 집으로 쏠렸습니다. 남편은 원래 성격이 온화하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깊었기에 큰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발을 드는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씻기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밤에는 이불을 갈아드리는 모든 일상이 며느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녀야 했고 아이들도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바빴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 때문에 같은 말을 수십 번씩 반복하거나 밤낮이 바뀌어서 한밤중에 깨어나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가리지 못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불과 옷을 갈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한 달 순환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큰형네와 막내 동생네는 명절 때나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면 형수나 재수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우리는 도저히 못할 일이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맙다면, 진짜 미안하다면 왜 한 달이라도 데려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걸까요? 남편에게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형님이나 동생한테 한 번씩은 모시자고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만 저었습니다. 형님네도 바쁘고 동생네도 여건이 안 된다며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형제들끼리 다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살도 빠졌지만 건강하게 빠진 게 아니라 지쳐서 빠진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큰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고 차에 싣는 것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큰 집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형수는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고 막내 재수 씨도 아이들 손을 잡고 나와 있었습니다. 집안은 제사 준비로 분주했고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거실 한쪽에 모시고 휠체어를 고정시킨 뒤 제사 준비를 도우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큰형수와 막내 재수 씨가 이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한참 일을 하던 중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부엌을 나와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를 화장실에 모시고 일을 처리하고 다시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옷을 정리하는데 2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부엌에서는 다른 두 사람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무언가를 원하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목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물을 떠다 드리고 약 드실 시간이 되어서 약을 챙겨드리고 다시 거실에 편안하게 앉혀드리는 동안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모였고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큰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고 감사하다고. 막내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못할 일이라고 형수님 덕분에 마음이 편하다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제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맙다면 왜 한 번도 데려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명절 때만 잠깐 와서 밥 먹고 가는 걸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시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며느리는 계속 시어머니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다시 휠체어에 태우고 짐을 챙기고 차에 싣는 작업을 혼자서 했습니다. 남편은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며느리는 말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남편은 옆자리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고 뒷자리에서는 시어머니가 조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휠체어에서 내려 침대로 옮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세수를 시키고 약을 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아무도 자신의 힘듦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난 남편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한 달만 자기네 집에서 모시겠다고 했다고.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드디어 형님네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니.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남편의 다음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조건을 달았다고. 어머니를 모시는 건 되는데 낮 시간 동안만 모시겠다고. 자기는 회사에 다녀야 하니까 낮에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낮에는 형님네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장소만 옮겨서 며느리 보고 계속 돌보라는 얘기였습니다.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 남편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형님네도 나름대로 배려하는 거라고. 그래도 어머니를 받아주겠다는 거니까 고마워해야 한다고.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자신은 뭐냐고, 가족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며느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나 동생한테 직접 전화해서 제대로 얘기하라고.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형제들끼리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형제들과의 관계는 지키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힘듦은 보지 못하고 그저 참아주기만 바라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형제들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해서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요양원을 알아보든지 하라고. 그게 안 되면 자신은 이 집을 나가겠다고.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제야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형과 동생을 불러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 형제가 만나서 어머니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여건이 안 된다며 미루려고 했지만 남편이 강하게 나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세 형제는 합의를 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되 좋은 곳으로 보내고 비용은 세 집이 똑같이 분담하기로. 그리고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셔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그 얘기를 들은 며느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세 형제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고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과 동생도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찾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입소 준비를 하는 동안 큰형수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자기들도 더 신경 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날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이 낯선 듯 두리번거렸지만 시설은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방을 둘러보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후 세 형제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큰집 주말, 둘째 집 주말, 셋째 집 주말을 번갈아 가며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없는 평일 동안 다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미용실에도 가고 좋아하는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푹 잘 수 있게 되었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를 모셔왔을 때는 예전보다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만 집중적으로 모시면 되니까 마음의 부담도 덜했고 오히려 더 정성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고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날 며느리는 집 안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모셔왔습니다. 명절 당일 큰형네 가족과 막내 동생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큰형수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냐고. 며느리는 세 집이서 나눠내니까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큰형수가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자기네는 요즘 애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부담이 커서 힘들다고. 요양원 비용을 조금 줄일 수는 없겠냐고. 아니면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건 어떻겠냐고.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요양원도 여러 곳을 알아보고 비교해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한 곳이었습니다. 더 저렴한 곳은 시설이 열악하거나 직원 수가 부족한 곳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난색을 표하자 큰형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요양원 비용 분담 비율을 조정하면 어떻겠냐고. 어머니를 제일 오래 모셨던 둘째 집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큰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겪었던 고생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돈 문제를 거론하다니. 막내 재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자기네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혼자서 시어머니를 6개월 넘게 돌봤던 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냐고. 일을 그만두느라 잃은 수입, 잠 못 자고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비, 그 모든 걸 계산하면 요양원 비용 몇 달치보다 훨씬 많다고.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한 번도 돈 타령을 하지 않았다고.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았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요양원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큰형과 막내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요양원 비용이 부담된다면 차라리 예전처럼 새 집이 돌아가며 직접 모시자고. 한 달씩 공평하게. 그게 싫으면 요양원 비용을 똑같이 분담하든지. 그 말에 큰형수와 막내 재수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직접 모시는 건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자신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 집은 다시 논의 끝에 요양원 비용을 똑같이 분담하기로 원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강한 의지 표현이 없었다면 흐지부지 넘어갔을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 분위기는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부당한 일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건강도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외로움도 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세 형제는 여전히 주말마다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어머니와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큰형과 막내 동생은 직접 어머니를 돌보며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형수가 며느리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큰형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 무책임했고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며느리가 혼자 감당하는 동안 자신은 편하게만 지냈다는 게 부끄럽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방식을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예전보다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내 재수 씨도 비슷한 시기에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도 반성을 많이 했다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막내네는 명절 음식 준비나 시어머니 병원 동행 등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관계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분담하며 솔직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가족 관계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를 반성하고 가족 문제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내 편에 서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세 형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 형제와 며느리들은 병원 대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머니를 돌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만약 한 사람에게만 짐을 지웠다면 그 사람은 무너졌을 거라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그 한 사람이었다는 걸 큰형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차 회복되었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가족들은 더 자주 요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매일같이 수발을 드는 부담은 없었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볼 때마다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요양원 정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며느리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또렷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며느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가족들이 변화하고 성장한 것도 생각났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모두 함께 잘하고 있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집을 나가겠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고. 남편은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참지 않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당신의 용기가 이 가족을 구했다고.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온하게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때는 세 아들과 며느리들 모두가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말했습니다. 삼형제가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셨다고. 며느리들도 효부라고. 그 말을 들으며 며느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함께 해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갈등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며느리는 배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세 형제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옷가지, 사진, 소소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쓰셨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큰형이 조심스럽게 펼쳐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걱정,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 요양원에 가는 게 서운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복잡한 감정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 아들과 착한 며느리들이 있고 비록 마지막은 요양원에서 보냈지만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 줬다. 무엇보다 내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쁘다. 그 글을 읽으며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의 갈등도 화해도 성장도. 며느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년 전 제사날 터졌던 갈등, 그날의 긴장감과 충격 발언,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가족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만약 그때 참았다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큰형수가 며느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영웅이라고. 당신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바꿨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아니라고. 그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해졌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솔직함이 결과적으로 모두를 구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때로는 화가 났고 불평했고 심지어 이 가족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희생과 참을성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짐을 나누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다. 며느리는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날 제사 날에 또다시 그렇게 할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그날의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도 없었을 테니까.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자신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그날의 갈등이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며느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큰형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뇌졸중이 왔고 반신마비 증세가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큰형수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쓰러지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휴직 처리를 해줬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형을 병문안 가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수 혼자서 형을 돌보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았습니다.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고 일상생활 지원도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생각하고 있냐고. 남편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형수님이 혹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전처럼 한쪽에 모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절대 안 된다고. 시어머니 때 겪었던 일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건 잘 안다고. 하지만 형이 어려운 상황인데 외면할 수도 없지 않냐고. 며느리는 외면하자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돕되 공정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돕자는 것이라고. 며칠 후 큰형수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큰형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큰형수는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재활치료는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고 그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큰형수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낮 시간에 몇 시간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냐고. 자신은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남편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고.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신에게도 일과 생활이 있다고. 전업으로 돌봐드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큰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전문 간병인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물었습니다. 막내 동생네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큰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동생네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때도 똑같은 이유로 모든 것이 둘째 집으로 몰렸었습니다.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새 집이 공평하게 분담하든지 아니면 전문 간병인을 쓰되 비용을 나누든지 해야 한다고. 한 집에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남편도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형수님 입장도 이해하지만 아내 말이 맞다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국 세 형제가 다시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 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처음부터 투명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자기 사정을 늘어놓으며 미루려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되 비용은 새 집이 균등하게 분담하고 주말에는 돌아가며 직접 돌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큰형의 재활치료 병원 동행이나 행정 처리 같은 일들도 역할을 나눠서 분담했습니다. 둘째는 병원 동행, 막내는 행정 처리와 물품 구매를 맡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회의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갈등과 배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병인이 고용되고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큰형의 재활도 조금씩 진전을 보였습니다. 큰형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세 형제는 약속대로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한 번씩 큰형네 집을 방문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거나 집안 청소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돕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큰형수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 일 때 당신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라고. 그때의 교훈이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며느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가족들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웠었다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낸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고. 몇 달이 지나면서 큰형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의 전문적인 돌봄과 가족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막내 동생 내에 둘째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막내 재수 씨는 임신 중독증이 있어서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아직 5살이었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막내 동생은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막내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었는데 재수 씨의 상황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막내 동생이 형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남편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막내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번만은 도와주자고. 하지만 며느리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명절 준비는 혼자 하지 않겠다고. 큰형수와 함께 분담해서 준비하자고. 남편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 며느리와 큰형수는 만나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누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장보기는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막내 재수 씨도 몸 상태가 허락하는 선에서 간단한 일을 맡았습니다. 명절 당일 큰형수가 아침 일찍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자기 몫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전날 미리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막내네 가족이 도착했을 때 이미 상당 부분의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재수 씨는 미안해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시어머니를 혼자 돌보며 힘들어할 때 가족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식사를 하며 큰형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팠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그러면서 예전에 어머니를 돌볼 때 형수에게만 짐을 지웠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보니까 예전에 형수님이 시어머니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다고. 그때는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겪어봐야 이해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들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며느리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시댁일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무서웠다고, 하지만 더 이상 참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고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지는 않았냐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공정하게 분담하면서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들도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중요한 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던 힘겨운 시간, 폭발했던 제사 날의 갈등, 요양원을 결정하는 과정, 큰형이 아팠을 때의 대응, 그리고 오늘의 명절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은 성장했습니다. 더 솔직해지고 더 공정해지고 더 서로를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견이 있고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몇 달 후 막내 재수 씨가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으로 모여 축하했습니다. 아기를 안아보며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가정을 꾸릴 때쯤이면 세상은 더 나아져 있을까요?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물려주겠다고,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대신 소통과 공정함을 가르치겠다고, 며느리나 사위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큰형이 재활을 거의 마칠 무렵 세 형제는 또 한 번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큰형은 회사로 복직할 예정이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공정함의 필요성을. 자신이 아프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것들이라고. 막내 동생도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책임감이 더 커졌다고. 이제는 단순히 형제들과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남편은 두 형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 일로 우리 가족이 큰 위기를 겪었다고. 그때 아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라고. 그 일이 우리 가족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형들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다고.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제대로 된 길을 찾았다고. 며느리는 남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을 거라고. 당신이 결국에는 자기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둘이 함께 만든 변화라고. 그날 밤 며느리는 오랜만에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쓴 일기 다음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다시 깨달았다. 변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큰형이 아팠을 때, 막내 동생 내에 아이가 생겼을 때 우리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에 교훈이 있었기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며느리는 펜을 들고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솔직한 대화에서 온다. 몇 주 후 며느리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그만뒀던 일을 다시 시작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이 되었고 이제 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고민했습니다. 팀장이 되면 책임도 커지고 시간도 더 필요할 것입니다.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결정했습니다. 도전해보기로.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자신이 집안일을 더 많이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으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며느리가 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집안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준비를 맡았고 아이들은 자기 방 정리와 설거지를 분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큰아이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냐고.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원래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웠더니 점점 강해졌다고. 아이는 물었습니다. 가족들과 싸우는 게 무섭지 않았냐고. 며느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진짜 나를 포기하는 것이 더 무서웠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며느리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엄마가 항상 내 편이라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큰형은 완전히 회복해서 직장으로 복귀했고 막내네 둘째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세 형제 가족은 여전히 명절마다 모였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했고 공평하게 부담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느 해 설날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큰 형수가 말했습니다. 올해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다고.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막내 재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다고. 자신도 형수님처럼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당당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라고. 자신도 처음에는 떨리고 무서웠지만 해야만 했기 때문에 했다고. 큰형이 말했습니다. 그날의 용기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만약 그때 터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었을 거라고. 남편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그 용기에 감사한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듣고 변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진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것이라고. 그날 밤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기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공정하게 대하는 법을 익혔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그날의 자신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 지금은 힘들고 외로울지 모르지만 그 용기가 결국 모두를 구할 거야.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솔직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며느리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아내의 편을 제대로 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아내 편에 섭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고.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남편은 잠결에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